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요? 뭔가 남들과 다른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재밌는 기사 별로예요? 가지고 오셨나 보네요. 재밌을 텐데. 저는 뭐 지수 빠져가지고 별로 어떻게 우울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또 뭘 해도 즐거운 금요일 저녁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 뉴스는 되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두 번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막을 보니까 뭐 K 콘텐츠는 아마 예상하고 계실 텐데 K 배터리도 여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적재산권에서. K 배터리가요? K 배터리가. 좀 놀랍죠? 예.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2019년 하반기였고요. 그때가 3억 5천만 달러였다면 표 한번 보시면요. 지난 상반기에 3억 3천만 달러를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 두 번째로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고요. 자, 그럼 무엇이 흑자를 만들어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표에 보시면 저작권 밑에, 자,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저작권 밑에 이 문화예술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3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K 콘텐츠, 뭐 K-팝, K 드라마, 웹툰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이것이 좀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서 K 콘텐츠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흑자 폭이 가장 큰 걸 보면요. 바로 밑에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고 보이죠? 숫자가 꽤 크네요. 11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에도 보시면 6억 7천만 달러였었는데 11억 8천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 자, 해외여행이 어떻게 잡히냐면 최근에 국내 결제 기업들이 해외 결제 기업들과 제휴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케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컨대 뭐 상반기에는 이게 있었어요. 카카오티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뭐 우버를 부른다든지 그랩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카드로 직접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해외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수출 실적으로 잡혔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해외의 결제는 아마 앞으로 늘어나게 되겠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여행이 계속되게 된다면 이쪽에서 잡히게 되는 이 무역수지 흑자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에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K 배터리는 뭐 한 겁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폭이 가장 컸던 데가 어딜까요? 중국이네요. 중국입니다. 중국에 우리가 어떤 지식재산권을 팔아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쓴 거죠. 이용해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한 거죠.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약간 좀 허탈하긴 합니다만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그러니까 중국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가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은 배터리 특허. 그렇죠. 배터리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썼기 때문이고. 근데 어떤 기업이 썼냐? 누가 썼냐? 중국 기업은 아니고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중국 생산 공장에서 그걸 많이 썼더라. 그게 우리나라 계열사인데도 중국에서 썼으니까 지적재산권의 수출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K 배터리로 인해 이 상반기에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도 큰 영향이 있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우리나라는 항상 뭐 좀 지적돼 왔던 게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수익원이 바로 지적재산권인 거고요. 근데 지금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
2010년 이후에 우리는 계속 지적재산권을 좀 사용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국가였는데 예. 한 2014년부터는 이제 그 지적재산권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국가로 좀 변모를 하고 있는 큰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적자 국가였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해외 시장에서 자신들의 콘텐츠,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지적재산권 흑자 국가로 전환하고 있고요. 소위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근데 저 표를 보니까 네. 저작권 관련한 거는 계속적으로 플러스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말씀대로 그 K 콘텐츠 쪽이 좀 돈벌이를 하는 것 같고 네. 그 아래쪽에 이제 산업재산권 쪽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많은 걸로 봐서는 우리가 좀 해외 특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네. 거는 뭐 눈으로 보이는 그렇죠. 사실이네요.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에서 콘텐츠와 서비스의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가 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좀 매크로가 지배하는 장세가 됐습니다. 네. FOMC가 끝나고 나서 그 여파를 좀 받고 있는데 뭐 내년에 한 100bp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50bp 0.5%밖에 네.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0.27%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500선이 잠깐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럴 때 생각나는 건 나만 맞나? 다른 애들은 다른 데는 어떤가? 네. 이런 걸 눈치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단기 금리는 0.1%로 동결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0%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뭐 소수 의견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정책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일단 일본은행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정도 오르는 선순환 구조가 될 때까지 대규모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12개월 연속 3% 이상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2%는 넘었지만 그래도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채권 금리는 0.745%까지 올라서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환율도 지난해 초순 이후 최고치인 달러당 148.5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에다 총리는 물가 목표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수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목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달성을 전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끈질기게 금융 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보면은 우리도 뭐 금리를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뭐 일본은 그냥 여전히 제로 금리인데 그러니까요. 네. 왜 저기는 멀쩡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미국 경제가 강한 편이라 다른 나라를 보면 중국이나 유럽처럼 좀 약한 곳도 있다. 미래를 향한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요? 예, 튀르키예. 그냥 이거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500bp 올렸습니다. 5%요? 예, 5%포인트. 정책금리를 25%에서 30%로 네. 올렸습니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발표를 통해서 이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초반이잖아요. 네. 근데 2022년 초반에서 튀르키예 금리를 보면 동결을 하다가 하반기로 갔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 동안 튀르키예는 급격하게 인하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거의 지난해 10월에 85%를 찍었습니다. 85%의 물가 상승. 예, 그 당시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고금리는 모든 죄악의 부모다. 그리고 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된다. 네? 라고 주장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는 좀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포인트 금리를 올려서 30%다라고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CPI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9%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30%의 높은 금리를 좀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러네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본은행이 계속 이렇게 되면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과 좀 부딪히는 게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좀 싸게 팔리니까 네. 경합도가 좀 높아지는 건데 참 이게 그 원래 주변 이웃이 잘 안 되면 네. 좀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그 약간 기축통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엔화 무너지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엔저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수출품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예. 다음 그러니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유가 상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젠 디젤입니다. 가파른 디젤 가격 상승, 여기에다가 러시아 수출 중단이 기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그 형세인데요.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 가격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보다 디젤 가격의 상승세가 요즘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원유 있잖아요. 이게 디젤을 만들기에 되게 최적화된 원유 생산 유종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와 러시아고, 그러니까 디젤에 최적화된 원유 생산이 감산되면서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러시아는 또 여기에다가 전 세계 해상 디젤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최대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감산을 하게 되면 결국 디젤 가격의 상승에 또 큰 불을 붙는 영향이 있는 건데요. 또 러시아가 또 석유 제품 또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좀 디젤 값에 영향을 좀 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발표됐던 게 러시아가 디젤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수출 금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산을 안 하면 되잖아요. 감산을 하면서 연료 가격 올라가니까 연료 가격 너무 올라서 안 되겠다, 그럼 수출 금지할게, 이렇게 된 형상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언제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긴 한데 뭐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제 국영통신에서는 얘기했긴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언제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디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데, 디젤은 특히 트럭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기차와 같은 운송 수단에 되게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선박이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은 상품 운송 비용을 높이고 상품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젤 가격의 좀 가파른 상승세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우리가 금리 언제 내리나 보면서 물가 언제 잡히나 보고 있었는데 물가가 그래도 조금 내려오는 분위기여서 이제 조금 금리를 낮출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서 금리, 근데 유가 오르는 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공급 쪽에서 생겨나는 거는 아니 뭐 금리를 올린다 한들 기름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요 단이야 이제 금리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공급 단에서 또 다시 차질을 빚은 것이 또 심지어 그 분쟁의 요인까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 마감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045대 1. 증거금이 33조 원이 모였습니다. 이번 청약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허수 청약이 좀 많이 사라진 청약이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조 원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규모로는 가장 크고요. 이제 균등 배정에서는 키움증권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은 네. 한 사람당 0.89주기 때문에 균등 배등을 하더라도 못 받는 분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네. 나머지 6개 증권사에 신청하신 분은 최소한 한 주 이상씩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이 1.88주로 예상 균등 배정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지난 11일에서 15일에 진행됐던 기관 투자자 수요에서는 아시아 국부펀드와 북미 최대 자산운용사 노르웨이 중앙은행까지 참여를 해서 여기서도 무려 63조 원이 네. 모였고요. 272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고 네. 실제로 한 세계 4위 정도 되는 로봇 업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청약 되신 분들에게는 좀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약 그 공모가가 26,000원이었죠. 예. 한 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균등 배정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키움 빼고는 한 주씩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는 제가 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휴일을 반납하고 회사에서 자며 24시간 본사에 상주한다. 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 상황실을 새로 만들고 네. 간이 침대를 들여놨다. 그러면서 그 김동철 사장은 간부들에게 직면한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24시간 본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는 한전 부채 비율이 574%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누적 적자가 47조 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구매 비용에 비해서 전력 요금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적자가 좀 누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자면 적자가 줄어듭니다. 적자가 줄어듭니까 이게? 그래도 의지는 그러니까 근데 네. 의지라는 게 이게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 거기 24시간 사무실에 있으면 네. 뭐 직원들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불법이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눈치 엄청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장님 수발 드느라 업무가 더 비효율적으로 될 건데. 네네. 그럼 지금 이 한전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럼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미래를 이어갈 것인가. 네. 라는 부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4시간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 깔아갖고 있는 방식이 네. 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거는 그 의지는 뭐 인정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이고 이게 얼마나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드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오르죠. 물가에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기요금은 좀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하죠. 예. 여기에서 한전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그냥 정해준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네.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상장 폐지는 해야 된다. 상장 폐지요? 예. 아니 뭐 기업의 이사나 경영진이 네. 그냥 우리 회사 적자 나는데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상장 회사의 CEO가 그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럴 거면 상장 폐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적자를 보는 당사자잖아요. 네. 그럼 당사자일수록 더더욱 그 에너지 가격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섞어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데가 한전이에요. 네. 이게 뭐 정부에서 뭐 시키면 어쩔 수 없다. 뭐 우리는 공기업이다. 뭐라고 사실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만 할 문제인가.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좀 아쉬운데 네. 그 야전 침대를 깔면은 그 소극성이 없어지는 건가? 네, 네.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이 안 통하더라. 여전히 중국은 애플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이전에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네. 중국을 방문했을 때 네. 난데없이 중국이 그 러먼드 장관의 면을 구기게 했던 이벤트를 같이 벌렸어요. 네. 이게 화웨이의 메이트 6를 60 프로. 네. 60 프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7나노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 러먼드 장관은 우리 이제 앞으로도 첨단 반도체는 못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친하게 지내보죠라고 그랬더니, 하려고 간 건데 네. 여기 찌롱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7나노 지롱. 네. 첨단이지롱. 뭐 장비 안 준다고? 네. 있는데 만들었지롱. 요거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서 그때 이제 아이폰은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그 애플 아이폰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아이폰 15를 구매하기 위해서 오픈런. 제일 앞에 서 있는 어린 친구는 그 새벽 1시부터 줄을 사서 학교를 안 갔답니다. 네. 학교는 가야 되는데 네. 학교를 안 갔다고 하고 10시 시작하는데 원래 10시부터 문 열어야 되는데 한 2시간 일찍 열어서 뭐 5, 4, 3, 2, 1 빵 와! 다다다다다다 네. 이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15일에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네. 공식 웹사이트는 10분 만에 사이트 다운됐고요. 그리고 이제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도 1분도 안 돼서 매진됐고 징동닷컴도 한 300만 건 이상 그러니까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국 정부에서는 그 화웨이의 그 메이트 60을 엄청 띄웠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 중국 언론은 대부분 관영이니까 여기서 뭐 그 런정페이 그 화웨이 회장 발언 막 계속 방송에서 보여주고 뭐 메이트 60 얼마나 좋은지 뭐 애국 소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도 그냥 그 젊은 중국인들은 네. 다 애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중국이랑 감정을 떠나서 네. 제품으로 승부가 나면 그게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뭐 예전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수준 떨어지고 그냥 좀 적당한 물건 갖다 팔면 될 때는 중국 시장에서 좀 재미를 봤겠지만 이제 그런 경합도가 높아졌으니까 오히려 글로벌에서 탑할 수 있는 레벨이 될 때 중국 정부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중국 국민들이 사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 요새 원래 중국하고 독일이 사이가 좋거든요. 네. 근데 독일 정부가 2026년까지 화웨이와 ZTE 중국 부품을 그 5G 통신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도 퇴출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2026년 10월까지 중국 부품의 점유율을 25% 이하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네. 베를린을 비롯해서 민감한 지역은 중국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 베를린 중국 대사관에서 독일 정부가 중국이 안보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채 화웨이 투출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독일이 부당하게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면 이는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도 중국 기업도 독일의 우리도라는 건 중국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 중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 독일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현재 독일 내에는 8만 2천여 곳의 이동통신국 가운데 화웨이 기술 8만 2천 곳의 이동통신국 가운데 절반이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5G 장비 시장의 화웨이 점유율은 약 60%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뉴스가 국가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탑 레벨로 가야 된다. 거기를 목표로 해야 된다. 요즘에는 그 아세안 개발도상국에 가더라도 어설픈 거 가지고 가면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가 시장이 좀 작아서, 그러니까 시장이 작다라는 건 인구는 많은데 부자는 부자대로 있고 약간 구매력이 부족한 분들은 구매력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우리나라 뭐 한 10년 전 제품 이런 거 가져가면 아무 데서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 선진국에서도 먹히는 제품을 가져가야 좀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도 좀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의 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적당한 시장을 찾아가서 팔아보겠다. 이거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그 야전 침대 까는 그런 방식이고. 야전 침대. 자, 오늘의 키워드는 야전 침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삼성전자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좀 잘 못하는 사업부가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야 우리가 글로벌 뭐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TV는 글로벌 1등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네. 야 1등이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우리 의지가 중요한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방식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단신 마지막 하나. 네, 단신 하나만 전해드리면은 추석 앞두고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카에게 용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얼마 드리면 적당합니까? 심각한 뉴스인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죠. 남들은 얼마 주나.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어른들에게 송금한 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네요. 예. 보냈더니 일단 20대가 어른들한테 보낸 것은 평균 17만 원. 네. 30대가 보낸 것은 21만 원. 네. 40대가 보낸 것은 23만 원을 보냈다. 그럼 우린 40대니까 23만 원. 23은 좀 그렇고 네. 뒷자리는 맞춰야죠. 25는 드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 예, 25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조카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저는 10 비싸다. 5. 10대 조카에게는 7만 원. 네. 20대에게는 10만 원. 네. 30대에게는 15만 원을 평균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네. 우리 30대 조카는 좀 이제 안 받을 때도 되지 않았나? 30대를 왜 줍니까? 30대 조카는 이제 좀 자기 삶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도 되게 시대를 못 따라갔군요. 5만 원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예, 좀 식상한 말씀을 드리면은 용돈의 규모보다는 마음이죠. 자, 좋습니다. 자, 금요일에 있었던 3프로 뉴스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